1999년 대한민국을 경악하게 만든 대참사. 9월 30일 새벽 1시 20분쯤 체험학습을 마친 아이들이 잠들어 있던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 장소는 바로 시랜드 수련원. 당시 이곳에서 자고 있던 아이들만 무려 500명이었습니다. 4명을 끌어안았는데 그런 나무 장작이 없어요. 애들이 움직이질 않더라고, 놀래가지고. 그냥 울기만 하지 빳뻣해요. 뛰어나가가지고요. 선생님이 계시는 데로 가가지고 막 갔어요.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오늘 새벽 화성군 청소년 수련원에서 불이 나 잠자던 유치원생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너무나도 일찍 사랑하는 가족의 곁을 떠나버린 어린 아이들. 그리고 그중엔 연수와 형민이도 있었습니다. 사람만 있으면 화상 같은 거는 대수롭지 않다. 내가 얘를 꼭 지켜줄 거다. 사람만 있으면. 근데 그렇게 했으면 안 보냈을 걸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생각하면 좀 후회도 돼요. 전부 다 소개 받고 가져갔어요. 이거 맞아. 이거 누구 잡았을까요? 이거 맞아. 어떡해. 생일 축하하고 나이는 생일 축하하고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만나자. 예? 그날 밤 시랜드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화재가 났던 시랜드의 건물 구조도 3층 건물로요. 2층과 3층은 복도를 가운데 두고 26개의 방이 양쪽으로 마주본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 건물에 불이 났던 사실을 안 건 당시 태권도장을 운영했던 송영규 관장이었는데요. 이 송 관장은 아내와 함께 현장 체험학습 사전 답사 겸 그날 체험학습으로 와 있던 유치원 원장인 처형을 만나러 시랜드 청소년 수련원 303호에 방문한 상황이었는데요. 새벽 1시 20분쯤 이야기를 마치고 집에 가기 위해서 303호의 문을 여는 순간 3층 복도 전체에 하얀 연기가 가득한 걸 발견을 했고요. 불이 났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아챘다고 합니다. 그때 눈앞에 화재 경보기를 발견하고 급히 버튼을 눌러보지만 화재 경보기가 울리지 않은 겁니다. 진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송 관장님은요, 아내와 함께 복도를 막 뛰어다니면서 목청껏 불이야 불이야 계속 이제 외치고 사람들을 깨우고 이렇게 이제 다니셨거든요. 선생님들이 이제 주무시다가 놀라서 막 깨서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한 분, 두 분씩.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다 아이들을 이제 깨워서 밖으로 대피시키는 그런 이제 노력들을 계속 해오셨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대피시키는 사이에 송 관장은 불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거기에 가서 이 불을 꺼야만 크게 번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문을 다 열어본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불이 난 곳을 찾아낼 수 있었는데요. 그곳이 바로 301호였습니다. 발화 지점을 발견 후 급히 소화기를 가져와 진압을 시도하지만 소화액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작동하지 않는 소화기를 버리고 스스로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입에 물에 적신 수건을 이렇게 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이들을 이제 계속해서 바깥으로 탈출을 시켰습니다. 시랜드 청소년 수련원의 건물 복도 길이는 약 50m로 너무 커. 너무 크다, 너무 넓다. 건물 중앙쯤에 계단을 설치해야 했지만 복도 양 끝에만 계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선생님과 아이들은 전기가 끊기고 유독가스 가득 찬 실내에서 복도 양 끝에 흐릿하게 보이는 계단을 향해서 필사적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화재 현장에서 가까스로 살아나온 한 아이는 27년이 지난 지금도 뜨거웠던 그날의 온도가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기억을 잊고 살았거든요. 그 사실을 잊어야 살아갈 수 있었는지 무의식적으로 기억을 묻어뒀나 봐요. 근데 작년에 우연히 TV에서 시랜드 사건을 보는데 이 기억들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제가 나도 초등학교 5학년 1반이었는데 수련회로 시랜드에 갔던 거 기억해요.
담임 선생님이 남자셨는데 우리를 재우고 나가시면서 너네 방은 여자 방이니까 누가 문 두드려도 절대 열어주지 말고 자라 이러고 나가셨거든요. 그리고 좀 뒤척이다가 잠들었는데 자는 도중에 바닥이 너무 뜨겁고 더운 거예요. 바람을 좀 쉴까 싶어서 창가로 가서 창문을 열었거든요. 누가 문을 엄청 두들기더라고요. 같은 반 친구가 방을 열어주니까 강사 선생님이었어요. 강사 선생님이 애들 깨워서 빨리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밖에 나오니까 복도 끝이 밝길래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거기가 불량곳이더라고요. 선생님이 저한테 이쪽으로 와 이렇게 소리쳐서 반대로 달아났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안에 남은 애들이 있을지 모른다고 수영장에 뛰어들어서 몸에 물 묻히더니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아이들을 구하러 들어간 선생님은 끝까지 애들 구하다가. 대단하시다. 저희 담임 선생님 장례식에 참석한 것도 기억나고 선생님들은 어떻게 되셨을까 찾아봤는데 그때 애들 구조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분들도 많이 무서웠을 텐데 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모든 게 다 충격적이었죠. 이날 화재 참사로 사망한 성인은 총 4명이었습니다.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불타는 건물 속으로 망설임 없이 달려간 상하시의 담임 선생님과 레크레이션 강사 3명이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화성군 청소년 수련원에서 불이 나 잠자던 유치원생 등 2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99년 6월 30일 새벽에 발생한 화재는 성인 4명과 아이들 19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저는 그날 옆집에 사는 친구가 저는 텔레비전을 안 틀었는데 옆집에 사는 친구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도 나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연수 어디 갔지?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 사고 났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고? 저는 너 텔레비전 틀어봐 그러는 거예요. 자고 있다가 저희 딸이 좀 일찍 깨서 뭐 할 게 없으니까 엄마 나 TV라도 볼게. 그래 엄마는 자고 있을 테니까 너가 틀어서 봐라. 딱 틀었는데 그때 속보로 화재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서 듣고 있는데 갑자기 소망 유치원이라고 딱 나와서 벌떡 일어났죠. 그때 당시 기자들이 이현린이라고 막 기자들이 얘기를 해서 그래 우리 아이는 형민이니까 적이 없을 거야. 여느 날의 아침과 다름없던 가족들의 일상은 이 속보와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불은 서울 문정동에서 온 소망 유치원생 19명 자던 301호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가는 동안 방송을 들으면서 그래 나는 이게 진실이어도 애가 죽지만 않고 화상을 뭐 몇 도 화상을 입었는지 어떻게 알 수는 없지만 사람만 있으면 화상 같은 거는 대수롭지 않다. 내가 얘를 꼭 지켜줄 거다. 사람만 있으면. 어디 하세요? 어디 지원이세요? 빨리 좀 찾아줘요. 소방관대가 어디 있어? 아이가 살아있기만을 바라며 한 걸음에 달려온 부모님들. 벽에 붙어있는 사망자 명단에서 자녀의 이름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실신하거나 오열해 주의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병원이 아닌 국과수로 가야 했습니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부모님들은 국과수로 향하였고 부모님들이 하나둘 국과수에 도착합니다. 시신은 육안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로 모두 심하게 불에 타거나 훼손돼 유가족들을 더욱 비탄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을 확인해야 되니까 저는 못 들어가고 애 아빠가 들어가서 뭘 확인을 했는지 처음으로
들어가서 나오더니 울더라고요. 저도 형민이 엄마처럼 저희 아이를 못 봤어요. 남편이 갔다 와서 오열을 하더라고요. 저는 보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절대 못 간다고 그래갖고 저는 못 봤는데 저는 그냥 상상만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너무 오열을 하는 거 보고 정말 너무나 훼손이 많이 됐구나. 그냥 감각으로 그냥 느낌으로. 그래서 저희는 형민이를 어떻게 구별을 했냐면 가서 잘 때 이 바지를 입어라 하고 하나 사준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딱 붙여져 있는 게 있어서 부모님들은 아이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치과 기록이나 DNA 대조용 혈액을 뽑아 제출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시랜드 화재 사고 사망자 23구의 신원 확인이 오늘 사실상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참사 발생 4일이 지나서야 모든 아이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망한 19명의 아이들 중에 18명이 301호에 머물고 있던 햇님반 아이들이었습니다. 저기서 불이 났네. 자, 이렇게 4명의 어른과 19명의 어린이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망한 19명의 어린이 중에 18명은 화재가 시작된 3층 301호에 머물던 소망유치원 햇님반 아이들이었고요. 한 명은 2층 223호에 머물던 부천유치원 원생 6살 김혜지 양이었습니다. 2층에 있던 어린이 대부분이 탈출에 성공했지만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혜지 양은 머물던 객실 현관문 근처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유독 301호에서만 사망자가 많이 나온 이유는 아이들만 자고 있는 방에는 당연히 인솔 선생님이 함께 계셔야 하거든요. 그리고 당시에도 그걸 원칙으로 삼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01호에도 선생님이 함께 주무시기로 되어 있었대요. 그런데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나왔던 저 301호 방에는요. 어른은 아무도 없었고요. 교사 아무도 없었고요. 오직 아이들만 자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소망유치원 담임 교사와 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1시간가량에 5번씩은 갔었어요. 10분마다 한 번씩은 애들 확인 일일이 다 하고 다시 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낮에 한 15분 전까지만 해도 제가 갔다 왔는데 아무 이상은 없었거든요. 수시로 확인했지만 문제가 없었다는 담당 교사. 아이들 다 재워놓고 저희들은 저희 34호에서 그날 평가하고 그 다음날 있을 일 얘기하고 그리고 저희가 10분에서 20분 사이로 선생님들이 가서 아이들 자는 거 점검하고. 소망유치원 원장은 314호에서 회의를 하느라고 화재 사실을 늦게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왜 못 살렸냐고. 자기들만 살았냐고. 왜. 말이 안 되는데. 그런데 뭐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머물렀다는 314호. 바로 앞인데? 뭐야? 왜 근데 못 살렸어? 314호는 아이들이 자고 있던 301호 맞은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뛰쳐 다 들어갔죠. 그 방으로. 전부 다 남자들은 그 이제 비디오 아저씨하고 사진 아저씨하고 저희 남편은 그 바깥에 저희 바로 문 앞에 냉정수기인가요? 그거 깨서 물 붓고 아무튼 뛰어다니면서 그 301호하고 302호 아이들 꺼내면서 막. 원장 선생님은 끝까지 구조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동적으로 탁 불이야라고 소리치는데 문이 탁 열리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은 없거든요. 그렇게 가까이서 바로 앞방에서 해서 문이 탁 열려야 되는데 뭐 주무시고 계셨다면 좀 늦을 수도 있었겠죠. 불이야라는 소리가 나자 다른 객실 문이 열리는 소리는 들었지만 314호의 문이 열리는 기척은 느끼지 못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에서는 햇님반 선생님하고 달림반 선생님하고 별림반 선생님만 봤어요? 아니요, 달림반 선생님이랑요, 달림반 선생님이랑요, 네, 원장 선생님 밖에 나갈 때 봤어요. 산에 올라갈 때. 산에? 302호 어린이는 소망 유치원 선생님들은 대피 후에 밖에서만 봤다고 말을 합니다. 나갔었나? 외출을 했다고? 그리고 화재 현장에 있던 사람들 중 건물 안에서 소망유치원 교사들을 본 사람이 없었는데 어디 갔어? 먼저 대피한 거 아니야? 아예 그냥 맞은편 방인데다가 다 깨있던 상황인데도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그 맞은편 방에서 나왔다는 게 저는 아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다 일어난 상태고. 조사할수록 드러나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진실들. 아이들을 구하려고 했다는 301호와 302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301호에 머무르던 18명의 아이는 모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302호의 아이들 24명은 303호에 있던 송관장과 한 여성이 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 여성은요, 사망한 레크레이션 강사 중에 한 명으로 추정만 되고 있습니다. 결국 301호에서 아이들을 구했다는 원장의 증언은 거짓이었죠. 314호에서 음주와 잡담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라고 또 진술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니 뭐 얼마나 많이 마셨길래 다들 뭐 몇 명이라도. 네, 저 큰 불이 나고 정말 난리가 났는데 자신들은 음주와 잡담을 하느라고 전혀 모르고 있었다. 되나 이렇게 많은 인원이? 진짜 말도 안 돼.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314호에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 어떤 게 더 나쁜 걸까요? 바로 앞에서 아이들을 구하지도 않은 게 더 나쁜 걸까요? 아니면 자기들이 어떤 이유에서건 그 자리를 벗어나서 다른 곳에 있었던 게 더 나쁜 것일까요? 둘 다 나쁘죠. 하지만 어쨌건 유치원의 운영 원칙상 선생의 의무상 자기들이 벗어났다는 것은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맞죠. 그러다 보니까 더 나쁜 일, 더 무거운 책임을 자기들이 일부러 지게 되는 거예요. 술을 마셨다. 이것도 처음에 인정하지 않다가 나중에 이야기를 하죠. 거짓말을 거짓말로 막다 보니까 나온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그 314호와 마주보고 있는 건넌방 301호에 아이들만 있었고 단 한 명의 어른, 단 한 명의 선생님도 없었다는 사실. 이건 18명 아이들이 온몸으로 아프게 입증을 하고 증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혼자서 어른의 도움 없이 방 안에서 이 뜨거운 불길과 싸우던 이 작은 아이들은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결국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조사 후 밝혀진 화재의 원인. 얼마 후에 화재를 일으킨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유족들은 화재 원인에 대해서 아이들을 2번 죽이는 일이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국과수는 참사 이틀 만에 화재 발생 이유를 발표했는데요. 국과수에서 지목한 화재 원인은 바로 모기향이었습니다. 방에 피워둔 모기향 불이 휴지나 옷가지에 옮겨 붙으면서 불이 시작됐으리라는 것입니다. 시랜드 화재 사건이 301호실에 피워둔 모기향 때문에 일어났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발표가 나오자 유족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모기향으로? 그게 아니야. 모기향에서 불이 날 수가 없대. 이걸 다 가짜라니까요. 301호 왜 불이 났어? 왜 불이 났냐고? 유족들은 고작 이틀 만에 결론 낸 국과수의 발표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발표를 믿기 힘든 건 유가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MBC PD수첩에서는 아이들이 있던 301호와 동일한 조건의 세트를 만들어서 모기향으로 불이 날 수 있는지 대단하다,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모기향 불이 안 붙을 텐데. 화재 실험은 동일한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습기를 이용해 습도를 맞추고 화재 발생 시간의 풍속까지 유사하게 맞췄습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뒤 실험이 시작되는데 불이 날 수 있게 그냥. 실험은 총 4개의 가능성으로 진행됐습니다. 1시간 동안 진행된 실험. 하지만 단순히 그을리기만 할 뿐 불이 붙지 않았는데 네, 화재 발생 실험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일본에서 모기향이 쿠션, 솜, 면 등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는 연구 결과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결과는 모기향을 최소 10시간, 길게는 일주일 동안 피워놓은 끝에 얻은 결과였다고 합니다.
즉 모기향이 화재의 원인일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거였습니다. 이 국과수 결과 받아들이지 못하셨고요. 직접 국과수에 찾아가서 항의를 하셨습니다. 300kg 왜 불이 났어? 왜 쳤죠? 어떻게 불이 나냐고? 임시 발표한 것을 100% 믿지 않습니다. 당시 여러 가능성들이 제기가 되긴 했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유가족들께서 꼽으셨던 것은 전기 문제였습니다. 네, 실제로 유가족들께서 현장에 가서 쭉 조사를 또 하셨거든요. 둘러보셨는데 이 시랜드 청소년 수련원의 전기 설비가 대단히 허술했고요. 관리도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기 문제가 간혹 보면은 누전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과부하 혹은 합선 같은 경우가 발생을 하면 화재가 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해서 불이 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주장이 유가족들께서 가장 가능성 높게 내세우셨던 것인데, 그리고 화재 전 시랜드를 방문한 전기 설비업자의 증언. 내부 배전함 차단기가 대단히 위험해 보였고 이곳을 알고 있는 전기 설비업자들 사이에서 이미 전기 공사가 잘못돼서 저거 아마 큰 사고가 날 건물이다. 이런 이제 소문이 싹 퍼져 있었고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요. 아주 그 전기 화재설의 합리적 의심을 키워주는 그러한 요인입니다. 뭐냐면 이 당시에 이제 이 시랜드 청소년 수련원이 공사를 했을 당시에 여러 공사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전기 배선을 담당한 공사가 있는데 정식 전기 배선 면허를 가지고 있지 못한 무면허 업자에게 맡겨서 이 공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싸게 하려고. 아니 이렇게 규모가 큰데 그거를 무허가로. 이번 화재가 나기 전인 1997년 10월 그리고 11월 그리고 1998년 1월까지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설비 점검 부적합 판정을 이미 3차례나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참사 발생 약 1년 전에는요, 실제로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시랜드 청소년 수련원 측에서는 어떠한 특별한 조치도 이후에 취하지 않았고요. 그대로 영업을 계속 이어갔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 안전불감증, 어쩌면 뭐 아무렇게나 돼도 상관없다라는 정말 잘못된 인식이 대참사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랜드를 운영한 박 씨에게 이러한 얘기를 물어보자 결국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랬다. 하지만 그의 돈을 아끼기 위한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 시랜드 청소년 수련원은 A동과 B동, C동까지 총 3개 동으로 이번 화재가 났던 건물은 C동이었는데요. 대형 참사로 이어졌던 C동의 경우엔 1998년 12월에 증축돼 전기 안전점검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상황인데다가 1층만 철골과 콘크리트를 이용해 지었고요. 2층과 3층은 콘크리트 건물 위에 컨테이너를 쌓아 올려 실리콘으로 연결한 조립식 가건물이었던 겁니다. 심지어 C동과 2층과 3층은 시공하는데 겨우 15일밖에 걸리지 않았고요. 그런 사실이 밝혀지면서 유족들에게 또 한 번의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돈이 아깝다면서 돈 15일 만에 만들었어요. 화면에 보신 것처럼요, 건물이 더 잘 탔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탔어. 컨테이너를 쌓아 올려서 만든 조립식 가건물의 내부는 스티로폼으로 붙인 합판에다가요, 벽지를 발라서 벽처럼 꾸며뒀던 거고요. 지붕은 스티로폼이 주 소재인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서 그냥 얹어두었던 겁니다. 그 무슨 약간 뭐 휘발유나 가연성 재료 타듯이 타는 게 그게 스티로폼 타느라. 너무 많이 탔어. 네, 문제가 되는 건 이 시랜드 청소년 수련원에 사용된 이 자재들은요,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재질이었을 뿐만 아니라 타면서 유독가스가 다량으로 나오는 그런 재질들이었습니다. 특히 불탄 스티로폼에서 나오는 이 유독가스를 사람이 마셨을 때는요, 3번 정도만 흡입을 해도 질식할 정도로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치명적인 유독가스를 아이들이 잠을 자다가 그대로 들이마시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당시 MBC에서 시랜드 청소년 수련원을 지을 때 사용한 자재들을 가지고 화재 실험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시랜드 건축에 쓰인 합판과 스티로폼에 불을 붙여본 당시 PD수첩 제작진입니다. 잘 타네. 이거 뭐 말할 것도 없지. 금방 붙네. 금방 붙죠. 그리고 실험 시작 3, 4분도 안 돼서 새어나오는 연기.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검은 연기와 화염을 쏟아냅니다.
야, 저걸 어떻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못 나왔나 봐. 아까 컨테이너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비슷하네 진짜. 예, 저렇게 활활 타잖아. 진짜 뜻밖다. 6월 30일 그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천장이 막 타네. 301호에서 시작된 불은 2층과 3층을 빠르게 전소시켰고 수련원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천장과 바닥이 붙어버린 컨테이너 방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뜨거웠으면. 3층이 무너져 내려서 천장이 보입니다. 1층은 또 그지. 콘크리트. 하지만 수련원 건물 중에 유일하게 콘크리트로 지어진 1층은 그대로네. 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시랜드 청소년 수련원은 이렇게 호실 하나당 무려 1,300만 원의 경비를 절감했고 그 결과 화재 발견 약 20분 만에 건물 전체가 불길로 뒤덮였습니다. 소화기도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화재 경보기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점검을 다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총 비치돼 있었던 소화기가 16대가 있었는데 그중에 9대는 아예 소화액 자체가 없었습니다. 화재 경보기는요. 혹시라도 아이들이 장난할까 봐 아예 미리 꺼뒀다고 합니다. 말이 돼요? 말이 안 돼. 무슨 말이야, 도대체. 화재 발생 시각이 새벽 1시 20분경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처음 그때 발견이 됐고요. 그 이후에 정말 손쓸 겨를도 없이 바로 이제 불이 번지면서 약 그 20분 만에 건물 전체로 옮겨 붙었고요. 소방차는 그로부터 또 20분이 더 지난 뒤,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한 뒤에 40여 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소방차가 40분이나 늦게 도착한 이유는 수련원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승용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비좁습니다. 길이 무슨 짓이야. 시랜드로 들어가는 길의 폭은 고작 2.7m에 불과했습니다. 차량 한 대가 진입하면 꽉 찰 정도입니다. 결국 소방차는 화재가 발생하고 40분이 지나서야 수련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건물 전체를 집어삼킨 불길이 겨우 가라앉은 건 그 후로도 2시간이 흘러서였고 수많은 이들이 화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보통 건축물 부지 내의 도로는 소방차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끔 소방청에서 폭을 4m 이상으로 만들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당시 시랜드 청소년 수련원으로 들어가는 도로는 고작 2.7m로 도로폭이 매우 좁았습니다. 시랜드 청소년 수련원으로 향하는 그나마 넓은 길이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사유지였기 때문에 철조망이 쳐져 있고 문이 달려 있어 함부로 지나다니지 못하게 막아둔 상황이었습니다. 이도저도 못하던 소방차는 결국 사유지에 설치해둔 철조망을 뜯고 들어갔지만 그 사이 불길은 시랜드 청소년 수련원을 모두 삼켜버리고 난 뒤였습니다. 화재와 관련된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시랜드 청소년 수련원 영업 허가와 관련된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또 있어요? 제발. 야, 이 미쳤다 진짜. 화재 발생 5일 후 한 공무원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왜? 그 당시에 업무 담당자로서 허가 처리를 안 해줬으면 이러한 사항이 없었을 건데 전 증인이었습니다. 당시 시랜드 수련원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던 공무원 이 씨는 시랜드 인허가를 반대했다고 합니다. 수시로 불러다가 그 담당자고 저하고를 굉장히 진짜 많이 야단으로 내시고 또 많은 모독을 저희도 겪었었습니다. 그러자 상사와 시랜드 측으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누구냐 진짜. 그런데 실제로 시랜드 건물을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군청의 담당 계장이 상사로부터 무조건 통과시키라는 집요한 압력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협박에다 심지어 폭력배에게까지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들은 이 씨에게 허가를 받기 위해 조직폭력배를 동원하기도 하였고 설날엔 뇌물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계속되는 압박에 이 씨는 결국 다른 부서로 전보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 박 씨가 조직폭력배까지 버젓이 동원해서 가족을 죽인다고 살해 협박을 했었어요. 자신을 죄인이라고 칭한 공무원 이 씨는 사실 끝까지 시랜드 청소년 수련원에 설치 운영 허가를 내주지 않았는데요. 대단하시다. 결국 이 씨는 다른 부서로 전보 발령을 받았고
1년도 되지 않아서 시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 참사가 발생한 겁니다. 참사 발생 다음 해에 이 씨는 퇴직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 화면에 나온 분은 착한 분이고 사과해야 될 분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지금 죄값을 물을 수가 없고. 시랜드 청소년 수련원 운영자 박 씨. 운영 허가를 받기 위해서 화성군청 그리고 면사무소 직원들에게 두루 뇌물을 건넸었는데요. 당시 이제 조사를 통해서 처벌받았던 공무원은 이 씨에게 압박을 가한 상사를 포함해서 무려 6명이었습니다. 아니 아까 뭐 돈 아낀다고 뭐 자재 아낀다고 그러는데 뇌물은 줄 돈 있고. 이뿐만 아니고요. 이 운영자 박 씨, 이 시랜드 청소년 수련원 감리를 맡은 회사 관계자들한테도 뇌물을 줬어요. 건물이 애초부터 부실하다는 사실을 철저히 숨겨왔다고 합니다. 진짜 하나 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 진짜. 시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서 소망 유치원 원장과 화성군청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총 17명을 기소했습니다. 이 17명 중에는 당연히 이 시랜드 청소년 수련원을 짓고 운영했던 박 씨도 있었는데요. 법원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불법 시설을 운영하면서 화재로 유치원생 등 23명을 사망케 한 점 등을 모두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박 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뇌물 공여,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인정해서 징역 1년에 금고 4년 그리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이게 뭐야 지금. 이게 지금. 야, 이거 너무한데 이거? 법원에서는요. 소망 유치원 원장에게는 유치원생들에 대한 원거리 캠프 활동을 지양하라는 교육청 지침을 무시한 점, 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없는 유아에 대한 보호 의무를 게을리한 점 등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금고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시랜드 청소년 수련원의 불법 행위를 눈감아준 건축사, 화성군청과 면사무소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만을 내렸습니다. 결국 유가족들의 눈물에도 판결은 바뀌지 않았죠. 시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 참사를 불러온 이들은 저지른 죄에 비해 너무나도 가벼운 죄값만을 치렀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지 약 20년 뒤 부모님들에게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제주도를 연상시키는 인테리어로 방송에도 소개되면서 유명세를 탄 한 식물원 카페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곳은 사실 시랜드의 원장이었던 박 씨의 딸이 운영하는 카페였습니다. 아이들이 제주도를 많이 못 가보는 것 같더라고요. 제주도를 못 가본 아이들을 위해 만들었다는 이 카페는 바로 시랜드 참사 부지 옆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참사가 벌어진 공간을 카페 주차장으로 쓰기까지 했습니다. 여기 주차 안 시키셨어요? 여기다가 차 세운 적 한 번도 없다 그러는데. 차 안 세워져 있잖아요. 저희도 뒤에서 아니. 한 번도 안 했어요. 뒤에서 스탠드 갖고 안 했어요. 저희 뒤에서도 다 스탠드 내리잖아요. 언제부터 했어요? 주차장으로 활용은 했지만 시정 조치 후부터는 쓰지 않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변한 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저희 세상에도 너무해요. 누가 너무해. 연애가 너무해. 어른들도 죽었는데. 뭐가 너무해? 뭐가? 예? 자기 새끼도 죽여놓고 뭐가 너무해? 아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유가족들 저거 알면 아우 가만히 있겠어. 저 유가족께서 참으시느라고 정말 저걸 어떻게 참어? 결국 시랜드 원장 박 씨가 등장하는데 나한테 대표를 하지 말아요. 우리 가업자마다. 땅도 그렇고. 우선 여기 카페에 오신 분들 차를 여기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그래. 식물원하고 카페하고. 그런 거 나한테 묻지마. 카페고 그건 내 소유가 아니야. 선생님 어쨌든 여기 8명의 애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죽었는데 그 바로 옆에서 이렇게 식물원 하시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 이 양반아. 식물원은 선생님이 하신다면서요? 딸이야, 난 나무 장사만 한다고. 이게 식물원 할 생각, 카페 할 생각한 게 아니고. 아니, 딸이 하면 괜찮아요. 나무 장사 하려는 거요. 카페는 자신이 아닌 딸이 운영한다며 이 일이 자신과 상관없다고 말하는데 하러 갔는데 사람이라면
진짜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늘을 못 보고 땅을 보고 평생을 살아도 이제 부족한데 너무 적반하장이잖아. 어떻게 저렇게 그냥 당당하게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건 옆에다가 걸어야겠다. 현수막을 걸어야 돼. 시랜드 자리였다고. 이거는 너무 좀 상식적으로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딸도 분명히 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어떤 알죠. 참사가 왜 있었던 몰라. 자리라는 걸 분명히 알 텐데. 알지. 무조건 알지. 사과도 한마디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셨겠지. 심지어 2022년 확인 당시에 카페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땅은 박 씨 소유의 땅도 아니었습니다. 화성시 소유 곳으로 박 씨 측이 땅을 무단으로 이용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더 기가 막힌 건 카페를 차리기 전엔 해당 부지가 박 씨가 아내와 함께 방갈로 캠핑장을 운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방갈로 역시 불법 건축물이었다고 합니다. 시랜드 건물도 돈 아낀다고 하다가 큰일 내놓고서 또 불법 건축 정신을 못 차렸네요. 맞아. 그러니까 사과도 안 하지. 현재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301호 부지에는 시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 참사를 기리는 추모공원이 설립돼 있습니다. 그리고 추모공원 옆에는 박 씨의 딸 명의로 돼 있다는 카페가 2026년 현재 지금도 여전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운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카페에서 추모공원이 딱 보이면은 이 마음이 절대 할 수가 없을 마음일 것 같거든요. 말도 안 되지. 그 죄책감 때문에 뭐 팔든 근처에 가는 것도 저 같으면 힘들 것 같은데 좀 이해할 수가 없네요. 네, 이 박 씨가 저 장소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난의 목소리가 일었고요. 맞아. 그러자 박 씨가 사실 자기가 이 피해자들이 좋은 곳으로 가길 바란다면서 매년 천도제를 지내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과나 해. 옆에서 돈 버는 일을 하면서 무슨 추모를 한다? 이거 말 같지도 않은 말인 거고. 주차장으로 썼겠어요. 추모를 한다는 사람이. 저 너무 뻔뻔하지 진짜. 알면 알수록 아이들만 너무 아깝고 정말 너무 애처롭습니다. 27년 전 어른들의 잘못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아직 부모님의 마음속엔 1999년 수련회를 떠나던 날 활짝 웃고 있던 아이가 살아 있습니다. 웃음 많고 꿈도 많았던 19명의 어린 새싹들은 아휴 너무 어려. 어른들의 잘못된 욕심으로 꽃 한 번 피워보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간도 너무 작아. 떠난 아이의 물품을 태워줘야 좋은 곳으로 간다는 말에 아이의 흔적을 지우려 했지만 형민이의 부모님들은 차마 그럴 수 없었죠. 부모님들은 형민이가 쓰던 이불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예, 주로 제가 뜯고 잡니다. 애기 그 재치를 느낄 수 있는 게 이제 이거밖에 없다 보니까. 종이 접는 거 많이 접어달라고 그랬는데 아이가 그리울 때면 접은 종이약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게 본 사람이 아니면 모르죠. 어떻게 모습이든 한번 봤어야 된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지 벌써 27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가슴속에서 아이들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부모님들. 사랑하는 형민아, 잘 지내고 있지? 네 동생들이 그러더라. 엄마가 슬퍼하면 오빠도 슬퍼한다고. 엄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몸 건강히 잘 추스려서 예쁜 모습으로 너를 만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할게. 우리 사랑하는 형민이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살아있을 때 엄마가 못해준 거 기억하지 말고 미안하고 사랑한다. 꼭 만나자. I love you. 연수야, 꽃잎은 떨어지지만 꽃은 지지 않고 있어. 엄마가 갈게. 그때 만나자. 다른 건 다 태웠는데 아이 채취를 느끼려고 이불을 남겨놨다는 얘기가 정말 가슴 아파요. 못 보낼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정말. 없지만 좀 죄책감 가지지 않고 저 죄책감 가질
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할 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가져야죠.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망한 아이들 부모님 중에 그 대한민국 훈장을 받으신 분이 계세요. 예, 국가대표 하키 선수 출신이시고 메달도 많이 따셨었고요. 누구보다 애국자셨고 국가를 위해서 부상도 다 이기면서 모든 것들을 던지셨던 분인데 자기 아이의 그 생명 하나 지키지도 못하고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니까 그분이 훈장 반납하셨고 또 메달 다 반납하시고 대한민국을 떠나서 뉴질랜드 가셨거든요. 근데 저는 몇 년 전에 사실 그 생각을 못 하다가 뉴질랜드 갔다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 이제 식당을 하시고 계셔서 만났는데 말을 이제 꺼내기도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미소로 맞으시려고 하시다가 제가 이제 관련된 글도 쓴 것도 알고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인사말 나누고서 그냥 둘이 이렇게 끌어안고 울기만 하다 왔었는데 앞서 어머니가 말씀 주셨지만 우리가 그 심정을 한번 느껴보려고 노력은 할 수 있어요. 어떤 심정이겠거나 저도 부모고 두 아기 키웠고 여전히 20대가 된 아이들의 어렸을 때 배내 옷 간직하고 아기 엄마랑 같이 늘 그 조그만 발가락 찍은 거 보고 이러고 사는데 과연 그 아기가 더 이상 우리가 함께 있지 않는다라면 실제로는 어떨까? 상상도 못합니다, 사실은.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께서요, 본인들은 자녀를 그렇게 잃었지만 다른 아이들은 절대로 안 그랬으면, 다른 부모님들은 우리가 겪은 걸 절대로 다시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또 모든 생명이 존중받고 사랑받기를 자신들의 이제 자녀들을 잃은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미래를 위해서 자라는 새싹들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 부모님들께서요, 한국 어린이 안전재단을 설립하셨습니다. 이 한국 어린이 안전재단은요, 현재 안전 관련 교육이나 교통안전용품 등을 지원하면서 다시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힘쓰고 계십니다. 대단하시다. 수많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던 꿈 많던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불길 속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고요.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은 여전히 그날의 고통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을 자던 어린이들은 어떻게 해보지도 못한 채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뛰어나갈 비상구도 비좁았고 어린이들을 이끌어줄 선생님도 없었습니다. 이 안전불감증으로 인재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 한편이 철렁 내려앉곤 합니다. 당장 눈앞에 이익만을 쫓다가 수많은 생명을 또다시 죽음으로 밀어넣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이들이 그곳에서는 평안히 쉬고 있길 바라면서 유가족과 생존자 모두의 안녕을 빕니다. 2025년 충청북도 충주의 한 골목길. 자, 지금 한 남성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고 있는데요. 가다가 갑자기 후진하던 차와 부딪힌 남성. 자, 이 전동 휠체어에 있었던 남성은 한동안 움직이질 못했고요. 운전자가 내렸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운전자가 이제 이 남성에게 사과를 해요. 아주머니 깜짝 놀랐겠다. 못 봤어요. 죄송해요라고 하면서 사고 현장을 운전자가 촬영을 했죠. 그리고 상황은 이제 일단락이 됐습니다. 다행이다, 그래도. 예. 자, 그런데 사고 장면을 다시 한번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 전동 휠체어가 차량을 피하려다가 방향을 트는 게 보여요. 네, 지금 오른쪽으로 빠질 수 있었거든요. CCTV 영상에 찍힌 어딘가 수상해 보이는 사고 상황. 그리고 다른 날 지금 보시면 왼쪽에 횡단보도에서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봤더니 아까 봤던 그 남성이 탄 전동 휠체어예요. 도로 신호가 지금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었죠? 보행 신호도 초록불로 바뀌었어요. 천천히 전동 휠체어가 출발하죠. 설마, 진짜 설마. 네, 전동이 출발합니다. 근데 차가 전동 휠체어 좀 느릿느릿 오니까 지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신호가 빨간불인데도
예, 지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동 휠체어가 속도를 내면서 일부러 차 앞에서 급정거를 하는 남성. 또 다른 날. 같은 장소 또 다른 날. 무서워. 시간대가 다릅니다. 자, 지금도 역시 왼쪽 전봇대 옆에 전동 휠체어가 서 있습니다. 항상 레디 상태시네. 네, 항상 레디. 야, 이거 너무 항상 이용한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모로 열심히 살긴 한다, 저분도. 네. 아. 이때 잠시 멈춰있던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근데 기다렸다는 듯이 이 전동 휠체어가 트럭을 향해 달려와요. 야, 저거 대놓고. 이거 오히려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저건? 아니, 근데 신호등은 지금 횡단보도 건너갈 수 있는 파란불이에요. 네. 그런 걸 노리는 전동 휠체어는 건너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반복되는 사고로 경찰은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보험 사기가 드러났습니다. 60대의 뇌병변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아, 이 가져 계시구나. 네, 자신의 이동 수단인 전동 휠체어를 이용해서 범행을 한 거였습니다. 네, 이 남성은요, 신호 위반을 하는 등 이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을 골라서 일부러 사고를 내왔는데요. 예, 수사를 해봤더니요, 이 남성이 약 2년 동안 저런 수법으로 인해서 1,000만 원가량의 보험금을 타냈다고 합니다. 우리 도로교통법에 보면 전동 휠체어는 보행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실 비율이 자동차에게 훨씬 더 높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마도 저 남성은 그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이용해서 저 보험 사기 범죄를 계속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이 좀 어떻게 될까요? 예, 이 남성의 경우에는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가 됐습니다. 만약 남성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는 등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을 했다 그러면 징역 6월에서 집행유예 2년 또는 최대 500만 원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2016년 3월 인도의 어느 한 도로. 지금 지나가는 차량을 향해서 한 남자가 뭘 던지죠? 남성이 던지는 것은 다름 아닌 돌덩이. 지나가는 차에게 어슬렁어슬렁 대다가 뭐 아무 이유 없이 던집니다. 저거 완전 무차별 범죄네. 이게 뭐죠, 진짜? 예, 그러다가 돌에 맞은 차량이 갓길에 차를 세웠어요. 예, 그리고 이 남자의 멱살을 잡고, 예, 왜 그러는 거냐 도대체. 사실 남성이 던진 돌에 맞은 차량은 바로 경찰차였습니다. 아이고. 네. 제대로 경찰이 타고 걸렸네. 있었던 거죠. 그냥 막 던지다 보니까 경찰차인지도 모르고 던진 거예요. 제대로 선을 넘었습니다. 경찰이 곧바로 체포하려고 하는데 또 무지하게 저항합니다. 심하게 저항합니다. 네. 또 경찰은 사정없이 뭉둥이를 휘두르기 시작하는 경찰. 예.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이죠. 야, 이거 뭐. 예, 신체 부위 가리지 않고 사정없이. 예. 야, 이 남성, 예, 막 얻어맞다가 이제 결국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체포된 후 갑자기 도망치는 남성. 또 맞겠네. 그러다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추격전이 시작이 됩니다. 예, 지독한 사람이에요. 경찰이 열받았어요, 지금. 예, 겨우겨우 잡았는데. 야, 진짜 대단. 도로 중앙 분리대를 넘어서 도망치려고 했지만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도와주신다. 주변 시민들이 도와주면서 다시 체포가 됐습니다. 호박이 됐네, 아예? 저는 인도 경찰 저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아예 그냥 매질. 화끈한 거? 예, 저는 한국에도 도입됐으면 하는. 진짜 사실. 예,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당시 가해 남성은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새벽 1시부터 도로에서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고 까지 이어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남성은 지나가는 차량에 돌덩이를 던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저렇게 경찰 차에 돌을 던지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 범인 도주하고 피습을 대비하기 위해서 창문 여는 버튼도 없고 차문을 여는 손잡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나라의 경찰차들은 차량의 수동 잠금 기능을 이용해서 뒷좌석을 잠가두기도 합니다. 아마 영상 속 인도 경찰차도 그렇게 문을 잠가 놨는데 어떤 이유로 잠금이 풀리면서 소동이 발생한 듯합니다. 지금까지 MBC 에브리원 범죄 분석 코멘터리쇼 히든아이였습니다. 히든아이는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30분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상 좋은 영화였습니다.